이제 이 차례는 사실 질정형 꼭 요대로 따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위 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에서 그 정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대충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질정연구 논문 차례가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학위 논문 거를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개요 쓰고 주제와 목적 쓰고 지식, 실천, 정책, 행동에 대한 합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식은 이제 우리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질적 연구의 철학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지식은 뭐 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직접 그렇게 표현하시진 않을 거고요. 그 질적 연구 논문에서 쓰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 그 샘플들을 보시고 그거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질적 연구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쓰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앞에부터 처음부터 좀 밝혀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틀과 일반적인 연구 질문, 연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의 한계를 맨 뒤에다가 써도 되고 연구자에 따라서 맨 뒤에 써도 되고 맨 앞에 써도 되고 하는데 이 크레스웰이라는 이 사람은 이 연구의 한계를 항상 서론에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헌 연구 혹은 이론적 배경이라고도 하죠. 연구 문제 구성을 위한 이론적 그 배경과 시대사상, 그다음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평. 이것은 이제 우리 양적 연구할 때도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계 혹은 방법론 쓰실 때 전반적인 접근과 근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연구 참여자, 연구자의 역할, 자료 수집 절차, 자료 분석 절차, 신뢰도 검증 절차. 보시면은 자료 수집, 분석, 신뢰도 요거는 양적 연구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요 앞에 세 가지가 달라요. 보통 이 양적 연구에서는 맨 처음 나오는 게 연구 설계예요.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라는 말을 그 소제목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 설계라는 말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떠한 접근을 택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왜 내가 질적 연구를 택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근데 사실 왜 질적 연구를 굳이 택했는지가 연구 문제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연구 문제를 연구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질적 연구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질적 연구를 택했는지는 여기 문헌 연구 이 부분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끌어서 앞에다가 놔도 괜찮고요. 여기다 놔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게 말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길어지면은 2장에 넣고 그렇게 길지 않으면 3장에 놔두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라고 쓰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라고 씁니다. 연구 대상 그러면은 너무 비인간적이어 보여서 그래서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연구 대상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연구 대상 몰래 관찰만 하는 거예요. 창문의 이쪽 밖에서 관찰만 할 때 우리가 연구 대상이라고 하고요.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연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연구자의 역할. 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역할을 써요. 우리가 보통 이 자리에 양적 연구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연구 도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뭐 IQ 검사, 뭐 그다음에 뭐 사회성 검사, 그다음에 수학 성취도 검사 이런 거를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역할,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를 연구 도구로 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도구로서 내 스스로를 인식하였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떠한 연구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는지를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샘플 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적 연구를 하실 때는 내 연구랑 가장 비슷한 논문을 하나 찾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거기서 사용한 용어,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절차, 자료 분석 절차 이거를 다 세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도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삼각법 같은 게 있어요. 삼각법은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신뢰도 검증, 요거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너무 먼 얘기라서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안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필요하면은 다시 해드리려고 하고요. 대충 신뢰도를 보통 어떻게 하는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삼각법이라는 걸 쓰고 영어로는 triang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학교폭력 사건이에요. 어떤 애가 A가 B를 때렸어요. 라고 B가 주장을 해요. 제가 먼저 날 때렸어요.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로 A가 B를 먼저 때렸는지를 그 아이 본인 말고도 다른 2명 정도가 똑같이 더 증언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3명 정도가 동의를 하면은 우린 그것은 신뢰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삼각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뉴스를 나한테 전달한 그 사람이나 그 뉴스 아울렛 말고도 다른 뉴스 아울렛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2군데 정도에서 더 확인이 되면은 이것은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적연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적연구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뭐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양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고 거기서 끝내고 그 사람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었던 것 같다 하고 자기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그 사람한테 다시 보여줘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거 내가 제대로 해석한 거 맞니? 당신의 의도를 내가 제대로 여기다 표현한 건 맞습니까? 하고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런 식으로 신뢰도나 검증을 합니다. 자, 질적 연구의 종류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 이해를 하기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연구 문제의 예를 제가 같이 거기다 넣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내러티브 연구가 있어요. 내러티브 연구란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 연구도 있는데 그냥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위인전 같이. 그런데 위인들의 이야기만 연구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질적 연구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연구해요. 자, 양적 연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다시 양적 연구 말고 질적 연구는 이 세상에 자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없는 사람들, 즉 약자들, 장애인, 빈곤층,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숨어 사는 사람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세상에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명으로 쳐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자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주 권력이 많고 유명하고 무슨 뭐 케이팝 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주지 않아도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서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무도 드러내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런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대받는 아동들은 자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글, 우리가 쓰는 논문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 질적 연구 철학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우리가 그 힘을 약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의 이야기, 세상이 잘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서 묻고 그것을 끌어내서 그것을 세상에 알려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쓴 이 스토리로, 내가 드러내준 이 스토리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을 그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로 여겨요. 그다음 두 번째가 현상학인데요. 현상학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 근데 그것이 꼭 아주 긴 아까 이 내러티브 연구에서 생애사 이런 것처럼 아주 긴 스토리는 아니에요. 현상학에서는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이 갖는 공통적인 의미를 이제 찾으려고 해요. 어머니는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자, 현상학은 어떠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어떻게 공포심을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교사가 되는가? 과학교사의 학교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자, 우리가 이것을 각각 예를 들면은 과학교사의 학교생활 경험은 어떤가? 이거 하나만 한 사람만 대상으로 연구하면 그건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현상학에서는 여러 과학교사를 구해서 여러 과학교사의 학교생활 경험을 연구를 해요. 혹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여러 명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것이 현상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다 있죠. 자녀의 자존감 형성, 학생의 폭행을 당한 교사, 과학교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현상학이에요. 그 다음에 근거이론이 있어요. 근거이론은 이거 현상학이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잘 설명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내러티브 연구가 참여자가 이야기한 개인적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면 현상학적 연구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강조해요. 그러면 근거이론은 뭐냐? 근거이론은 단순히 기술, 여기서 디스크립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론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근거이론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은 그러니까 과정을 연구를 해요. 현상학과 근거이론의 차이. 현상학은 인간의 총체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에요. 근데 근거이론은 어떤 특정한 경험 하나를 집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연구를 해서 이론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 얘가 있어요. 석사과정 학생들은 졸업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석사과정 학생들의 자기의 삶이 있죠.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동안의 경험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졸업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를 물었고요. 졸업 논문을 쓰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혼란, 그 다음에는 분노, 이렇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계속 모르겠지? 그 다음에는 뭐 포기, 그 다음에는 용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논문을 쓰고 뭐 성취도를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일기를 매일같이 다이어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느 정서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학습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좁혀야겠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과정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뭐 여기서는 자, 신입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가? 신입 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교직 생활에 적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근거 이론의 그 문제의 예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과정 아닌 것은 요거 맨 위에 거. 장애 학생의 학교에서의 보조공학 사용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요? 굉장히 스페시픽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문화기술지.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마거렛 미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고요.
문화기술지는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정 문화 안에 연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근거이론 연구자는 동일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공유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요.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석사과정 학생들. 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면서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화기술지에서 연구 대상은 그 사람들이 거의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친하고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유된 패턴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갖고 분석 단위는 보통 20명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소년 혹은 뭐 신천지 이런 것처럼 어떤 모여있는 집단 안에 들어가서 같이 내가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연구자처럼 혼자 저기 따로 떨어져 앉아서 막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랑 말도 안 섞고 그냥 관찰만 하고 내 생각을 쭉 써내려가고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 둘의 관계는 뭐 이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내가 신천지를 연구를 한다. 그러면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종교가 뭔지 가서 파악도 하고 때로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실은 이렇게 몰래 잠입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나의 신분을 속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학 IRB가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잃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얻는 것이 월등히 많다면은 굉장히 드물게 허가를 해주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존재하고 있는 문화 커뮤니티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문화기술지예요. 자,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예고 학생들의 대학 입시 준비 경험은 어떠한가? 소비자들은 불황기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빈곤은 어린이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 요거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자가 그 아이들의 집에 매일같이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그 아이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사회 경제적 그 그룹을 다 따로 해서 아주 가난한 아이,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부잣집 이런 식으로 연구자가 수년을 추적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은 뭐냐?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율적이고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반면 아주 부잣집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그 아이가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 아이가 들어야 하는 과외 활동 이런 것들을 부모가 지휘자처럼 그 아이 완전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삶을 다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레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회 경제층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내가 그 동네에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화를 연구한 그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의 스토리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특히 문화기술지는 책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생들이 하도 교수님한테 자기네 과제 너무 많고 힘들다고 징징대니까 미국 대학인데 이 교수가 자기 연구위원 회의에 다른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대학생으로. 그래서 대학생들이랑 같이 살면서 정말로 얘네가 학교 공부가 힘들고 과제가 많은가?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냈어요. 되게 유명한 연구예요. 결론은 정말 힘들더라. 정말 과제가 많더라.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문화기술지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 네. 재난시기에 학교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에세이로 쓸 수도 있고,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교사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문화기술지로 연구를 할 때는 학교 교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혹은 이제 재난시기에 우리가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나와서 막 이제 온라인 그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장소에 같이 가서 같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기술지적인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가 있어요. 사례 연구는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례 연구는 이 경계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한국인은 어떤 특성을 가졌지? 이거는 사례 연구가 될 수가 없어요.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뚜렷하게 해서 연구를 해야지 사례 연구가 돼요. 여기 예를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해서 이런 연구를 한다. 그러면 보통 뭐 한 중소기업 3개, 미니멈 한 3개 정도 혹은 좀 더 많이 하고 싶으면은 5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이거는 굉장히 양적 연구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례 연구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교대 학생들의 특수교육 전공 경험은 어떠한가?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도대체 왜 일반 교사들이 특수교육 전공하러 오는지 궁금해서 교대 대학원생들, 일반 교사의 특수교육 전공 선택 이유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이유를 물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전공 경험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서 물어봐요. 특수교육 전공 경험이 어떠했나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물어본다면 저한테 나쁜 얘기 못 하겠죠. 다 좋은 얘기만 하겠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이게 일종의 권력 관계거든요. 권력 관계가 생기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는 연구를 하시면 안 돼요. 금지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자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교수가 자기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 절대 금지.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학생 데리고 연구하는 거 절대 금지. 거기서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갑자기 멘붕이죠. 학생들 데리고 관찰해서 질적 연구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학생들 데리고 못 한다니까. 연구 질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권력 관계가 생길까? 예를 들면은 재난 시기에 학교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들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권력 관계가 생겨요. 왜냐 학부모들이 재난 시기에 학교 교육 정말 잘 못하고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학부모한테 가서 물어본다면은 그때는 권력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훨씬 솔직하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예고 학생들의 대입 준비 경험 이런 것도 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애들이 자기 뭐 어디 게임 하러 다니고 뭐 PC방 가서 밤새고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학생,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뚜렷한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 학생을 연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연구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동료 교사 내 반을 연구한다든지 동료 교사들을 연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IRB 통과도 그렇고 그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그 동료 교사 혹은 아이들을 연구를 하시려면은 그 말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그 써서 낸 일기, 그 산출물, 뭐 미술 작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풍부해야 돼요. 질적 연구는. 자,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 이제 면접, 근데 인터뷰예요. 인터뷰를 할 때 그 설문지처럼 yes, no로 대답하는 혹은 뭐 그 스케일이죠. 가장 좋음 5, 가장 나쁨 1, 이 중에 고르라.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오픈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포커스 그룹으로 해도 되고 이메일, 대면, 온라인,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질적 연구 보면은 인터뷰 막 20번, 어떤 경우 50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질적 연구는. 그리고 인터뷰를 한 것을 갖고 그 내용을 읽고 거기서 또 새로운 질문을 갖고 나가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다 100%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전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냐. 연구기간 동안 여러분들 연구 일지를 다 작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참여자로부터 사적인 서류들, 그 다음에 일기라든지 보통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다이어리 쓰게 하고 다이어리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교사와 아이라면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기에다가 선생님 싫어하는 얘기는 또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관계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문서, 여러 가지 기록물, 자서전과 전기, 연구 참여자가 사진 혹은 비디오를 찍도록 한다. 아이한테 카메라나 비디오를 들려주고 너한테 의미 있는 것을 찍어와. 예를 들면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찍어 혹은 네가 싫어하는 것을 찍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의료 기록을 검토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쓸 일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 물리적인 추적 증거, 예를 들면 눈 위에 발자국 혹은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자국들, 놀고 나서 남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모여서 놀고 나면은 이제 흙이 쌓여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모을 수가 있고요. 그런 거 이제 사진을 찍어놔야겠죠.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상황을 비디오로 녹화한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사실 비디오로 다 녹화만 할 수 있다면은 연구일지 따로 그렇게 열심히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비디오로 녹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질적 연구는 삶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녹화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이 비디오처럼 다 찍어갖고 기억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일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볼 수도 있고 소리를 수집할 수도 있고 이메일, 게시판, SNS,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소지품 이런 것들.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대학원생들한테 지금 가방 속에 뭐가 들었나요? 해갖고 그 사진들을 다 찍어갖고 대학원생의 삶을 엿본다든지 이런 연구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자료 정리 어떻게 하느냐?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무조건 다 읽어야 돼요. 내가 수집한 모든 텍스트를 다 읽으면서 메모를 해요. 그러면서 1차 코딩을 해요. 자, 그 많은 양 인터뷰하고 그게 막 수백 장씩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1차 코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코딩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연구가 있을까요? 좀 아까 이제 위인전 읽으면서 제가
아, 어렸을 때 책이 많았구나. 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지지가 없었구나 하고 코딩이 뭐 한 4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4가지 이게 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딩에 번호를 매겨서 책이 많이 있었다. 그 1번으로 내가 표시하고, 아버지의 지지가 있었다 없었다 2번으로 표시하고, 어머니의 지지가 있었다 없었다 3번으로 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1, 2, 3, 4, 1, 2, 3, 4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읽는데 갑자기 새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집이 가난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코드가 나왔으면은 앞에서는 내가 그거를 그냥 무시 건너뛰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코드가 나오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또 새로운 코드가 나오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차 코딩이라고 나온 거예요. 몇 차 코딩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 질적 연구는.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일단 그렇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다 됐다고 나오면은 그거를 또 그 연구 참여했던 사람한테 또 가져가서 이것이 맞니? 이거 내가 해석한 게 맞니? 또 확인을 하고. 근데 읽다가 보니까 더 중요한 거를 더 중요한 게 뭔가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면은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 다 소용없고 회복 탄력성만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연구 문제를 바꿔야 돼요.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를 하다가 연구 문제가 바뀌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다 써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문화기술지나 아니면은 현상학 같은 것은 정확한 연구 질문을 갖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거 이론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재난 시기에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난 그게 궁금하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온라인 교육.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알고 싶은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구 문제를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충 정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시작이 돼야지만 되고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뭔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이 양적 연구에서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디자인을 해놓고 연구를 시작해야 돼요. 질적 연구에서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럿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내가 무엇을 예측해야 될지 모를 때는 파일럿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비 연구. 그러니까 내가 애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애 하나를 그 샘플처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충 이제 이런 연구 문제를 하면 좋겠구나. 그 좀 구체화시켜서 그 다음에 본 연구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적 연구도 그렇고 질적 연구도 그렇지만 이미 내가 그 파일럿으로 대상으로 한 그 사람은 본 연구에서는 빼는 게 좋아요. 자, 하지만 그것도 연구 문제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 중요한 이슈가 떠오르면은 연구 문제를 바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논문에 다 기술한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기술하고 이야기나 경험한 것을 연대순, 범주, 상황, 사건별로 기술한다. 혹은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분류하기,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는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다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를 의미 있는 것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혹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why do people turn vegan? 왜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대답했어요. 당신은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왔겠죠? 그걸 읽으면서 묶어요. 묻고 그거를 또 읽으면서 또다시 묻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큰 4가지 이유 다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혹은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유행을 따라가서 혹은 건강 때문에 그런 요거를 이제 다시 묶어서 요거 두 가지는 윤리적인 이유, 요거 두 가지는 유행 이런 식으로 묶어내는 것이 질적 연구예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는 것이 자료 분석 과정입니다. 자, 자료를 코드화 주제로 분류해서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해석해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특히 뭐 인스타에 자기가 이 채식주의자라는 거를 막 올리고 싶어 해요.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인스타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유행 때문에 혹은 뭐 스타가 되고 싶어서 혹은 뭐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서 그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이제 캐내는 것이죠. 본질을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자료 제시와 시각화, 과정, 이론, 시각적 모형, 본질, 혹은 사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림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해주면 훨씬 이제 이해하기는 쉽겠죠. 자,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이제 끝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날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